경제. 안녕하세요. 멜로디 경제 대중음악 평론가 이대화입니다. 요즘 유행하는 오디오 장비가 있죠. 바로 사운드바입니다. 주로 TV에 많이 쓰이는데요. 납작하게 생겼고 길다란 모양을 갖고 있습니다. 주로 TV 밑이나 혹은 마음에 드는 주변부에 붙여놓고 쓰는 일종의 외장형 스피커인데요. 최근의 성장세가 무섭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운드바가 유행하게 된 원인이 재밌습니다. 바로 TV의 진화인데요. 사람들이 계속해서 TV가 얇아졌으면 좋겠다고, 디자인이 심플해졌으면 좋겠다고 요구하면서 내장형 스피커의 성능은 상대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내장형 스피커로 TV를 보고 그 성능이 별로이자 이젠 외장형으로 따로 꺼내어서 TV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전의 홈시어터 시스템에 비해서 공간을 차지하는 부피가 작은데도 비슷한 효과를 내주는 장점도 있습니다. 사운드바 자체에서 주변을 감싸는 듯한 입체감을 느끼게 해주거든요. TV는 계속 진화하지만 그 속의 스피커는 그렇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음악은 아울시티의 Fireflies 듣겠습니다. 최근에 활동하는 뮤지션들 중에 사운드를 가장 잘 만지는 친구인 것 같아서 준비를 했습니다. Fireflies lit up the world as I fell asleep. 'Cause they fill the open air and leave teardrops everywhere. You'd think me rude, but I would just stand there, stare. I'd like to make myself believe that planet Earth turns slowly. It's hard to say that I'd rather stay awake when I'm asleep, 'cause everything is never as it seems. 'Cause I get 1,000 hugs from 10,000 lightning bugs, 'cause they tried to teach me how to dance. A foxtrot above my head, a sock hop beneath my bed, a disco ball is just hanging by a thread. Leave my door open just a crack, 'cause I feel like such a insomniac. Why do I tire of counting sheep when I'm far too tired to fall asleep? The 10 million fireflies, where is I hate goodbyes. I got misty eyes as they said farewell, but I'll know where several are if my dreams get real bizarre, 'cause I say dip you and I keep in it a jar. 삼삼프로님이 보내주셨네요. 뾰로빠, 카스라이트 모델이잖아요. 카스라이트 한 박스만 보내주세요. 뿌잉뿌잉. 자, 노래 띄워드립니다. 안 돼? 다 내 거야. 칼로리를 33% 내린 맛있는 맥주. 카스라이트. 생생경제 3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제 현대차 노사가요, 비정규직, 그러니까 사내 하청 근로자에 대한 특별 채용안을 최종 가결했습니다. 이 내용에 따르면은 2015년 말까지 비정규직 4,000명이 정규직으로 특별 채용이 되는데요. 근데 가장 큰 울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이 같은 합의안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쪽 타결이다 이런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 내용이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가결된 합의안이 갖는 의미와 파장을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성재 연구위원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제 이게 꽤 오랫동안 논란이 됐던 현대자동차 비정규직 노조, 물론이고, 물론 이 전주와 아산 공장의 비정규직 노조만 참여를 하기는 했는데요. 사내하청 노동자를 4,000명을 특별 채용하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뽑겠다는 얘기인데, 이게 다 환영받고 있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내용을 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네, 말씀하신 대로 이제 그 현대차에는 이제 정규직 말고 그 사내하청 이제 근로자들이 있었는데요. 네. 사내하청이 이제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라고 표현이 됩니다. 네. 그건 뭐냐면 현대차가 고용 계약의 주체가 아니고 가운데 사내하청 업주가 있는 거죠. 네. 사내하청 업주가 자신의 이제 정규직인 것처럼 이렇게 뽑아갖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업무 지시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현대차에서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사내하청 업체의 정규직이 아니라 예. 현대차의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다 이렇게 표현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제조업에서는 이런 식으로 간접 고용 다시 말해서 이제 사실은 원래는 법으로는 파견을 못 쓰게 돼 있는데 네. 그렇게 업무 지시를 하게 되면 파견을 한 것과 마찬가지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조업에는 파견을 못 쓰게 돼 있으니까 이게 불법 파견이 되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불법 파견과 관련해서 노동부에서 2004년에 한 9,000명 정도를 불법으로 파견 노동자를 쓰고 있다고 현대차한테 시정 명령을 내립니다. 예. 그랬는데 이제 그동안의 우여곡절 끝에 이제 말하자면 그 시정을 해야 된다는 거는 이제 사내하청, 간접고용 비정규직이 아니라 정규직화를 해야 된다는 건데 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동안에 뭐 대법원의 판결까지도 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이제 갈등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제 그 중에 일부를 갖다가 이제 현대차가 네. 내가 10년 지나긴 했지만 예. 어쨌든 정규직화를 하겠다라고 이제 합의를 하게 된 셈이죠. 근데 이제 이 내용을 보면은요, 네. 이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어려운 것이 특별 채용을 하는데 당신들의 경력을 좀 인정을 해서 우선해서 채용을 해주겠다 이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아까 사회자께서 얼핏 말씀하셨는데 네. 이제 비정규직 지회도 사실은 조금 나눠져 있습니다. 예. 울산 지회하고 울산 공장에 있는 조합원들, 비정규직 조합원들, 아산 공장, 전주 공장에 있는데 울산 공장에서는 이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거든요. 울산 공장의 비정규직 지회가요. 그렇죠. 네. 예. 그러니까 참여하지 않은 이유가 지금 이제 말씀하신 대로 정규직으로 전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특별 채용한다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 현대차가 불법 파견으로 잘못했던 부분을 갖다가 인정하지 않고 네. 그 부분을 갖다가 그냥 덮고 넘어가려는 것이다. 예. 이렇게 반발을 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문제가 조금 좀 복잡하긴 한데요. 네. 어떻게 설명을 이제 드려야 될까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울산 공장의 비정규직 지회가 사실상 5,500명이나 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 현대차에서 네. 일하고 있는 그분들의 한 4,000명 가까이 되더라고요. 네, 가장 거의 많습니다. 대부분이고 이번에 이제 같이 합의를 하신 전주와 아산 공장의 비정규직 지회 노조원 분들은 상대적으로 좀 소수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번 타결이 그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이제 울산의 이제 비정규직 지회는 말씀하신 대로 사내하청을 과거에 했었던 것을 잘못한 거니까 네. 그때 사내하청으로 일했던 기간을 근속을 다 인정을 하고 네. 과거에 잘못했던 부분에 어떻게 보면 임금까지도 더 요구를 할 수 있는 네. 그런 거를 지금 주장을 하는 거고요. 예. 특별 채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그러니까 그냥 일반인들 뽑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네. 일반인들 뽑을 때 현대차에서 일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연령도 좀 젊어야 되고 뭐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
이 사내하청 근로자들 같은 경우는 이미 연령도 상당히 지났거든요.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내하청의 문제가 많이 불거지니까 회사 입장에서는 이들을 봐줘서 특별히 채용하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와 무관한다는 점이 지금 이번 합의의 특징이고요. 울산에서는 과거에 잘못한 것을 인정을 하고 당당하게 전환을 시켜줘야 되는 거라고 요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지회하고 아산 이제 이쪽의 전주지회 입장이 좀 갈리고 있는 겁니다. 아산 전주지회가 합의를 한 거는 어떤 배경에서일까요? 지금 이제 현대차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뭐 10년간의 논란이 있었다고 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최병성 씨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제 이것이 불법 파견이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해가지고 대법원에 가서 이제 2번이나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겨가지고 이제는 이제 현대차에서 사내하청을 이제 다 정규직화 하겠구나라고 이렇게 기대를 했었는데 현대차에서 뭐라고 반발을 했냐면 그것은 한 명에 대한 판결일 뿐이지 다른 사람들 뭐 한 7, 8천 명 되는 사람들은 그거는 뭐 다 소송을 해보든지 이제 알아서 하시오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은 내일하고 모레 또 그 1,500명 정도가 그 근로자 확인 소송이라고 하는 걸 한 적이 한 게 있는데요. 그 판결이 나옵니다. 근데 그 판결이 나와서 설사 이게 불법 파견이었고 따라서 당신들이 정규직이나 다름없다고 법원에서 판결을 해준다고 하더라도 회사에서는 이것이 1심일 뿐이니까 2심, 3심으로 또 계속 소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거를 이제 당장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또 그 소송을 하면서 지금 여태까지 10년을 싸워왔는데 앞으로 또 5년을 더 싸워야 될지 10년을 더 싸워야 될지 알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울산을 빼고 이제 아산과 전주 지회 입장에서는 지금 이것이 나한테 딱히 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 정도 선에서 타협을 하는 것이 낫겠다라고 이제 선택을 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여기서 또 궁금해지는 게 하나 있는데요.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노조도 하나의 조직이 되지는 못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금속노조에서, 뭐, 원칙은 이제, 그러니까 민주노총 금속노조 산하에 이제 다 그 조합원들이긴 한데요. 그들이 이제, 어쨌든 입장이 서로의 이제 고용 지위가 다르다 보니까, 정규직 노조는 이제 사실상 기업별 지회로서 이제 따로 활동을 하고, 그 다음에 비정규직들은 비정규직대로 이제 따로 이제 그 조직을 결성해서 금속노조에 이제 직가입하는 방식이 돼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입장도 정규직 노조하고 비정규직 노조, 또 비정규직 내부에서도 또 3개 공장 지회 간에 차이가 있어가지고요. 이 부분이 그냥 단순한 노사 간의 협상이 아니라 굉장히 다대다의 복잡한 지금 교섭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네요.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논란이 된 부분에 이제 경력을 그러면 얼마나 인정을 해줄 것이냐, 간접 고용을 통해서 일해온 것을 다 인정받을 것이냐 아니냐, 그다음에 뭐 임금의 차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뭐 결론이 내려진 게 있나요? 경력과 관련해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울산지회에서는 100%를 다 인정을 해달라고 하는 거고요. 지금 이제 아산하고 전주지회하고 합의가 된 거는 경력의 3분의 1만 인정하게 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 3년간 사내하청에서 일을 했다고 하더라도 3년 중에서 1년만 인정을 하겠다는 거죠. 그럼 이제 말하자면 그 현장에 이제 들어가서 그 1년이 지난 다음에 임금을 적용받는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금을 그 울산시가 요구하는 것만큼 이제 그 경력을 다 인정하면 이제 상당한 정도의 근속 연수가 인정이 되니까요. 될 텐데, 근데 그것보다는 조금 임금이 낮은 것으로 이제 타결이 됐다고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렇게 단순화해서 얘기하기는 어렵겠지만 일단 지금 합의가 된 그 아산 전주지회 같은 경우에는 계속 무리한 소송전이나 이런 것을 하기보다는 조금 더 유연하게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울산 쪽에서는 조금 더 강경하게 원칙적으로 가자라는 그런 입장인 거라고 봐도 되겠네요. 뭐 간단히 요약하면 이제 맞습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서 울산은 조금 어쨌든 대법원에서 2번이나 이겼고 그다음에 내일하고 모레도 연속해서 아마 판결이 나올 텐데 그거를 기다려서 어쨌든 회사가 해야 되는 부분을 법적으로 끝까지 추궁을 하자라고 하는 입장이고요. 아산과 전주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소송과 그다음에 싸움으로 이게 너무나 지쳐 있어가지고요. 지금이라도 빨리 정규직화해서 이제 일하고 털고 가고 말하자면 지금 현재는 타협이 필요한 국면이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박사님 보시기에는 여기에 있어서 이번 합의에 있어서요. 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라는 단어를 쓰실 수 있나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죠. 전환은 맞나요? 네, 전환.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현대자동차가 갖고 있는 자체적인 채용 기준으로 보면 지금 이제 전환이 되는 사람들은 이제 연령도 높고 네. 뭐 다른 조건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런데 어쨌든 그런 자기가 가졌던 그 기준과 다른 기준을 적용해서 네. 사내하청에 근무하고 있었던 사람들을 갖다 채용한다는 거고 예. 그 채용이라고 하는 거는 결국은 그 기존의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걸 현대차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지만 결국은 내용적으로는 기존의 그런 간접 고용 비정규직이 그 불법적인 일부 불법적인 형태로 쓰여졌다는 걸 갖다가 인정한다는 걸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기존에 12년 동안 계속 논란이 되었던 현대차 내부의 비정규직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정규직화되는 예. 그것도 숫자가 한 4,000여 명 정도를 갖다 지금 전환을 하게 됐거든요. 이거는 애초에 사실은 2012년 말에 내놨던 3,500명에 비해서 이제 500명을 더 추가를 해서 하고 그렇게 된다면 한 3분의 2 정도의 인원을 갖다가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효과가 생기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번에 이 현대차 노사, 전체 노사는 아니지만은요, 이 합의안이 가결된 것이요, 다른 자동차 업계에도 미칠 파장이 적지 않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이게 아까 이제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제 불법 파견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네. 회사 쪽이나 경영계에서는 이것이 합법적인 도급이고, 네.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고요. 근데 이제 합법적인 도급이냐 아니면 불법적인 파견인가를 나누는 핵심적인 기준이 원청업체가 직접 업무 지시를 했느냐 안 했느냐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도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정규직과 섞여서 일을 하기 때문에 업무 지시를 안 할 수 없는 상황이었던 거거든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제 현대차가 가장 명확하게 어떻게 보면 불법 파견의 소지가 있었던 사업장이고 네. 다른 사업장들은 그 정도로 명확한 업무 지시를 하는 사업장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보입니다. 예. 그런 점에서 본다면 여전히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경영계 쪽에서는 반발을 하면서 그거는 현대차의 한정된 합의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고 싶을 거고요. 예. 반대로 노동계 입장에서 봤을 때는 봐라 이게 간접 고용 비정규직 사내 합성 형식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현대차도 인정을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네.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우리 사업장에서도 간접 고용 비정규직 사내하청을 정규직화해야 된다는 요구들 그런 노동조합의 요구들이 조금 더 강화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걸로 보입니다. 그럼 정부가 한 10월쯤이에요. 예. 그거는 사실은 GM이나 쌍용이나 이런 다른 완성차 업체들의 미치는 영향도 있겠지만 네. 다른 업종에도 예. 영향이 미치는 크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본다면 좀 산업 현장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현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특히나 지금 그 CMN 문제도 있고요. 삼성전자 서비스 문제도 있고 해서 이 간접 고용에 대한 이런 개선 문제를 정부가 한 10월쯤에 비정규직 관련 가이드라인을 발표할 것이다라고 알고 있는데 그때 좀 확인을 해줄까요? 어떨까요? 예, 어쨌든 이 간접 고용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이제 불법의 경계를 자꾸 넘나들고 있는 거고, 예. 그다음에 특히 그런 식으로 직접 고용 계약직 같은 건 오히려 자기가 그 직접 고용 계약의 주체로서 책임성이 명확한데 간접 고용의 책임성이 불분명하기 때문에 오히려 악성 분규들이 좀 많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CNM이나 삼성전자 서비스나 그러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정하게 가이드라인과 관련해서 현재 여러 가지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는 뚜렷한 건 지금 나타나고 있지 않고요. 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번 합의, 그러니까 현대차의 합의나 이런 걸 계기로 해서 조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좀 더 면밀한 검토가 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조성재 연구위원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우리 아이 수학 성적이요? 걱정 없죠. 그럼 수학 실력은 어떨까요? 지금 아이의 수학을 진단하세요. 정확한 진단과 처방이 진짜 수학 성적을 만듭니다. 스스로 수학. 8월까지 2번 이상 신청하시면 스스로 펜을 드립니다.
네, 잠시 후 4부에서는 경제 이면 짚어보는 경제뉴스 뒤집기 그리고 알짜 부동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경제뉴스 뒤집기에서는 선진국의 금리가 하락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짚어보겠고요. 알짜 부동산에서는 부동산 시장 띄우기에 나선 이번 경제팀의 정책에 대해서 가장 혜택을 받는 곳은 그럼 과연 어딘지 한번 콕콕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전하는 해피체크 캠페인. 오늘은 가스안전 지킴이 김병만 씨에게 부탄캔 폭발사고 예방법에 대해 들어보겠습니다. 네, 최근에 일어나는 부탄캔 폭발 사고의 원인을 보면 사용자 취급 부주의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스가 잘 나오지 않는다고 부탄캔을 가열하거나 화기 가까이에 두었다가 폭발하는 사고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네, 부탄캔의 올바른 사용을 습관화해야겠네요. 그렇습니다. 또한 과대불판을 사용하거나 석쇠에 호일을 감아 사용하는 것은 폭발 사고로 직결되므로 꼭 주의하셔야 안전합니다. 이 캠페인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함께합니다. YTN 사이언스 지식 강연 프로그램 팝콘. 수학과 과학, 뉴테크놀로지, 창업에 관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공개 강연 녹화 방청은 YTN 사이언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팝콘 공개 녹화에 오시는 모든 분께 영종대교 휴게소 포춘일 입장권을 드리고 추첨을 통해 다양한 경품과 기념품을 드립니다. 학생과 학부모, 창업을 준비하는 분들의 많은 방청 바랍니다. 미래를 위한 작은 투자 YTN 라디오 김현경의 삼성공사. 친절한 경제, 오늘의 경제 키워드. 안녕하세요. 경향신문 조미덕 기자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서킷 브레이커입니다. 서킷 브레이커는 전기 사용이 과열됐을 때 회로를 차단하는 장치입니다. 주식시장에서는 주가가 갑자기 급등하거나 급락할 때 시장에 미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주식 거래를 잠깐 정지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1987년 10월 미국에서 하루에 주가가 20% 이상 빠지는 블랙 먼데이를 겪은 후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한국에는 1998년 도입했는데요. 종합주가지수가 전날에 비해 10% 이상 급등하거나 급락한 상태가 1분 이상 지속되면 20분 동안 거래를 중단시키는 겁니다. 투자자들에게 머리를 식힐 시간을 주는 거죠. 서킷 브레이커는 개장 5분 후부터 오후 2시 20분까지 하루에 한 번만 발동할 수 있습니다. 국내 주식시장에는 9월부터 개별 종목의 주가 변동이 너무 심할 때 거래를 중단하는 종목별 서킷 브레이커도 도입된다고 합니다. 곱하기 100은 설레임, 7 곱하기 100은 사이다, 7 곱하기 100은 월드컵. 자기야 7 곱하기 100은 700이잖아. 그러니까 롯데카드만 있으면 저게 다 700원이라고. 세븐일레븐 바이더웨이에서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9가지 상품이 700원. 8월 31일까지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참조. 향기 레시피에서 골라보세요. 전 바닐라 부케요. 섬유 유연제와 다운이 아로마 듀오를 함께 쓰면 새로운 향기가 만들어집니다. 향기 좋다. 다운이 향기 레시피로 당신만의 향기를 만드세요. 다운이 아로마 듀오. 당신을 위해 내가 더 완벽해질게요. 물이 머무는 저수조부터 물이 나오는 코크까지 안팎으로 깨끗하게. 네가 처음이야. 이런 신선함. 쿠쿠 코크 살균 정수기 인앤아웃. 유호정씨 새마을금고는 어떤 금융이에요? 끊임없이 기록을 깨는 평생금융. 아낌없이 이웃에게 돌려주는 나눔금융. 흔들림 없이 신뢰를 지켜온 서민금융. 한마디로 대한민국 새마을금융. 메이크굿 MG 새마을금고. 경제뉴스의 진실과 오류, 그것이 알고 싶다. 경제 뒤집기. 시세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협찬으로 김은경의 생생경제 4부 시작하겠습니다. 경제뉴스를 좀 더 넓고 깊게 살펴보는 시간이죠. 경제뉴스 뒤집기. 오늘은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최근에 이 선진국 시장금리가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런 기사들을 많이 봤어요. 네. 어느 정도나 하락을 했죠? 금리가 많이 하락했었습니다. 장기적으로도 하락하고요.
특히 최근에 와서 하락 속도가 가파른데 예를 들어 좀 미국 국채 수익률 10년짜리인데요. 이게 작년 말에 3.03%에서 지난 주말에는 2.34%까지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가장 좀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은 독일 금리인데요. 독일 국채 수익률도 작년 말 1.93%에서 지난 주말에는 0.95%까지 떨어졌는데요. 네. 네, 독일 금리가 국채 수익률이 1% 이하로 떨어지는 것은 사상 처음입니다. 일본 국채 수익률 듣는 줄 알았어요. 예, 일본 국채 예. 수익률이 급격히 떨어졌죠. 1%대까지 떨어졌으면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건데 금리가 이렇게 내리고 있는 하락하고 있는 원인은 어떤 건가요? 네, 우선 전 세계가 지정학적으로 좀 불안하지 않습니까? 네. 우크라이나 사태 있고 미국 이라크 공격이 있고요. 네, 이렇게 불안할 때는 투자자들이 안전자산을 사는 거죠. 국채 사면은 최소한 살 때 그 이자는 주지 않겠습니까? 네. 그 안전자산 선호 현상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러나 보다 중요한 것은 금리라는 것은 미래의 경제 성장률이나 물가를 반영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게 명목금리인데요. 네. 이 명목금리가 떨어진다는 것은 앞으로 경제 성장률이 떨어지든지 물가가 떨어지든지 둘 중 하나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경제가 안 좋다. 이거를 지금 미리서 반영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진국 경제 한동안에도 미국도 회복된다. 그래도 독일은 버틴다. 뭐 이런 얘기들 계속 했었잖아요. 지금은 어떤 상태라고 진단을 하시나요? 1분기까지는 그래도 괜찮았었는데요. 네. 2분기 들어와서 유럽 경제 중심으로 상당히 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경제 상황 보면은 미국 경제가 날씨 영향으로 1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2분기는 한 4% 정도 성장했거든요. 예. 그래도 미국 경제가 이 정도 성장해가지고 세계 경제가 좀 버텨지고 있는 것 같고요. 유럽 경제는 지난 2분기 경제 성장률이 전분기 대비로는 0.0%입니다. 그래서 거의 네. 정체 상태고요. 물가도 매우 낮은 수준에 있거든요. 그래서 특히 그동안 말씀하셨습니다만 독일 경제가 버텨졌는데 독일 경제가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했어요. 예. 유럽의 핵심인 독일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하면은 유럽 경제가 전반적으로 어려우지 않느냐, 디플레이션에 빠지지 않느냐 이런 우려가 대두되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일본 경제 좀 참 어렵죠. 그래서 일본이 재정 상태가 안 좋으니까 지난 4월달에 소비세를 인상했었는데요. 네. 그 영향으로 소비가 극히 위축되면서 일본 경제 성장이 2분기 연율로 마이너스 6.8%까지 급락했습니다. 아, 결국은 소비세 인상이 경제에 영향을 미쳤군요. 예. 네. 근데 선진국들 미국 뭐 할 것 없이 해서 돈을 엄청나게 풀었잖아요. 예. 예, 그렇게 했는데도 왜 물가는 이렇게 낮은 수준이고 금리도 내리고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는 걸까요? 네, 우선 가장 중요한 게 그 디플레이션 갭이라고 있는데요. 네. 아웃풋 갭이라고 한국은행 보도자료 보면 GDP 갭이라고 보도가 되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각 나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수준이 있거든요. 이걸 네. 잠재 성장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실제로 경제 성장은 잠재 수준을 따라하지 않고 위에 있을 수도 있고 밑에 있을 수도 있는데요. 지금 전 세계가 성장 능력 이하로 성장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GDP 갭이 OECD 마이너스라는 말씀이시죠? 예, 예. 네. 선진국도 작년에도 보면은 실제 성장 능력보다 마이너스 2.5% 밑으로 성장하고 있어요. 네. 이거는 쉽게 말씀드리면은 공급 능력은 위에 있는데 수요는 그만큼 뒤따라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는 아무리 돈을 벌어도 물가가 안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7월달 그 미국 소비자 물가가 발표가 됐습니다만은 전월비 0.1%로 전문가들 예상보다 좀 낮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유로존 물가 상승률은 0.6% 안팎입니다. 물가가 매우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도 네. 디플레이션 면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제가 안 좋기 때문에 지금 물가가 굉장히 안정되고 있는 것이죠. 선진국이 안 좋아도 신흥국이 좋아서 버텼던 때도 있잖아요. 세계 경제가요. 특히 네. 신흥국 대표 주자는 중국인데 중국은 어떤가요? 2009년에 세계 경제 마이너스 성장했는데 중국 경제는 그때 10% 성장했죠. 네. 세계 경제 어느 정도 버틸 수가 있는데요. 근데 중국 경제도 그동안 10% 성장하다가 7%로 성장이 둔화되니까 수요가 줄어드니까 지금 기업이 은행이 부실해지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올 하반기에 조금 회복되고 있는데요. 예. 최근 중국의 그 정책 보면 경기를 부양할 의지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지금 구조조정 과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 7월 정도 통화 증가율이 많이 낮아졌고요. 네. 그다음에 은행의 대출 같은 것도
2008년 10월 이래로 가장 낮은 수준 유지하고 있거든요. 아, 예, 그렇군요. 예, 괜찮으신가요? 예. 네, 참, 기침이 나오셔서 좀 괜찮으신가요? 예. 네, 알겠습니다. 중국도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 내일 밤부터인데, 이제 잭슨홀 미팅이라고 아까 저희 증권 시황 전달해 주시는 애널리스트께서 시골이다 표현을 하셨는데, 이 와이오밍주 잭슨홀에서 뭐 중앙은행 관계자들, 세계 석학들 다 모이잖아요. 네. 뭐 어떤 내용들 얘기할지가 초미의 관심인 것 같아요. 아마 미국과 유럽 중앙은행의 그 총재들, 그러니까 엘렌 연준 의장하고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 이게 가장 궁금한 네. 사안인 것 같은데요. 근데 엘렌이 미국 경기는 회복되고 있기는 있지만은 고용 사정이 그렇게 좋지 않기 때문에 아직은 금리 인상 시기가 아니다, 이런 연설을 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유로 디플레이션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드라기 유럽 중앙은행 총재는 돈을 더 풀어야 되겠다, 이런 것을 시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기대하고 지금 경제는 나쁜데도 미국 등 선진국 주가가 지금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얘기가 된다면은 그래도 시장은 좀 안심을 하겠네요. 예. 네. 근데 주가가 상당히 지금 버블 상태에 들어서 있거든요. 네. 내일작의 실로비우스 같은 분들, 소로스 같은 투자자들이 지금 미국 주가가 조만간 많이 떨어지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제는 안 좋은데 이렇게 돈을 풀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많이 올랐고 또 돈을 더 푼다고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주가가 높은 수준 유지하고 있는데요. 네. 조만간 주가가 한번 조정을 거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는 그렇다면 우리 증시는 어떤가요? 네, 미국 증시가 떨어지면 우리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죠. 예. 우리 주가는 상대적으로 미국 주식시장에서 버블이 아닌데요. 네. 근데 미국 주가 예를 들어서 많이 떨어지면은 미국 주식형 펀드로 돈이 덜 들어오고 그래서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럼 환율 같은 경우에도 좀 영향을 미칠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지난주에 한국은행이 금리를 인하했는데요. 조금 늦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선진국들이 전체적으로 거의 제로금리 수준 유지하고 돈을 더 풀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만 이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통화를 좀 긴축적으로 운영하면은 우리나라 실질금리가 선진국 실질금리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 유지해가지고 환율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네. 우리나라도 적어도 선진국 통화 정책하고 보조를 맞춰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요. 네. 한분의 입장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생생경제를 다양하게 만나는 방법. YTN 라디오 앱 예스와 YTN 라디오 웹사이트, 팟캐스트를 통해서 실시간 청취와 다시 듣기가 가능합니다. 언제 어디서나 손쉽게 만날 수 있는 생생경제. 참 좋다. 생생 알짜 부동산. 예, 알면 돈되는 부동산 정보 짚어드리는 알짜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박합수 국민은행 부동산 팀장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새 경제팀이 뭐 워낙 내수 살리기, 그 중에 또 핵심은 부동산이다라고 인식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규제도 많이 풀어줬거든요. 부동산 시장 뭐 하반기에 대한 기대감은 많이 있죠. 네, 맞습니다. 지금 정부의 그 부동산 시장 정상화에 대한 의지가 시장에 이제 구현이 되면서 심리적 기대감이 좀 높아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고요. 예. 가장 지금 최근에 기대치가 높았던 활성화된 대책은 역시 그 대출 규제 완화입니다. LTV를 이제 지역별, 금융기관별 상관없이 70%로 조정하겠다는 것이고요. 네. DTI는 이제 수도권에서도 서울은 50%고 인천 경기는 60%였습니다만 서울도 10%로 올려서 수도권 전체를 60%로 적용하는 거죠. 예. 이런 이제 전격적인 이런 대출 규제 완화가 시장의 그런 기대감을 좀 높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지금 이 상태에서는 이제는 더 이상 가격이 떨어지지 않겠다는 이런 지지 기반이 좀 형성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팀장님은 어느 정도 선까지 이게 유지가 되거나 혹은 오르거나 할 걸로 보시나요? 떨어지진 않을 걸로 보시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사실은 이제 보다 좀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네. 수도권 시장을 중심으로 볼 때는 작년 하반기가 어느 정도는 상당한 좀 바닥 기간이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 이제 몇 년간을 통해서 얘기입니다. 지금은 지역별로 약간의 편차는 있습니다만 네. 한 대략 종전 시세에 비해서 5%에서 한 10% 정도 이렇게 상향된 이런 상태로 나타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면은 지금 가을이면 또 분양 시즌인데요.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지금 분양시장도 기대치는 지금 높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우선 이제 수도권 지역에서는 재건축, 일부 또 재개발 지역들에 대해서 물량이 나오고 있고, 신도시 같은 경우에 이제 동탄 2신도시에서 예. 또 다시 한번 분양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지방은 역시 혁신도시와 산업단지를 배후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물량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지없이 이제 이런 인기 지역은 역시 지금 뭐 상한가를 치고 있습니다만 상대적으로 좀 안 좋은 이런 지역들은 역시 양극화되는 이런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네. 이런 이제 상황들을 좀 개선하려면 지방과 수도권의 그런 분양시장에서의 제도를 어느 정도 좀 개선하는 것도 필요한데요. 네. 지방 같은 경우에는 지금 청약 1순위가 되려면 6개월만 청약통장을 가입하고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수도권은 이제 기간이 2년이 필요하죠. 예. 더군다나 이제 또 민간 주택에 대한 그런 분양권 전매 제한은 이미 이제 지방은 폐지돼서 없습니다만 수도권은 또 6개월로 적용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제 제도적인 것도 나름대로는 좀 향후에 조정은 필요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그런 것들이 조정이 된다면은 더욱더 많은 부동산에 대한 이런 부양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은 드는데요. 정부가 지금 거의 공식화하고 있는 추가 대책들도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미 기존에 발표돼서 국회에 지금 올라가 있는 그런 이제 제도 중에 재건축 부담금 폐지가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개발이익 환수 제도인데요. 이 제도를 지금 정부에서 끊임없이 폐지를 추진하겠다는 그런 의견을 밝히고 있고, 또한 이제 분양가 상한제의 그런 조정입니다. 이거는 이제 민간 부문은 폐지하겠다, 공공 부문 유지 이런 얘기가 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이런 의사를 보이고 있고요. 예. 또한 이제 재건축에서도 지금 시장에 소형 평형 의무 비율이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제 재건축을 1000가구를 짓는다고 하면 85제곱미터의 규모를 60% 이상 공급을 해야 되는데 네. 이런 비율, 또 여기서 이제 85제곱미터 60% 이상을 확보하면서 전체적인 연면적에서도 50% 이상의 그런 면적을 제정해줘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 어느 정도 조정을 하겠다 이런 이제 또 네. 의사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예. 부동산 시장이 하나만 더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면 이런 이제 재건축이나 주택시장 위주의 그런 제도 개선도 바람직합니다만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이 유기적으로 맞물려서 활성화되려면 네. 토지 부분에 가해지고 있는 이 양도세 중과 부분도 폐지되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예. 이 토지에 대해서는 지금 장기보유 특별공제 1년에 3%씩 최대 10년간 30% 공제하는 이것도 여전히 인정이 되지 않고 있고요. 그다음에 양도세도 내년도에 이제 추가 과세해서 기본세율이 이제 양도세율이 6에서 38%입니다만 네. 10%씩 추가 과세하게 되면 16에서 48%가 됩니다. 이걸 내년부터 시행하려고 했습니다만 이번에 2014년 세제 개편안 발표 때 1년을 위해서 네. 다행히 지금 1년을 내년까지 늦춰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폐지가 네. 좀 바람직하지 않는 생각입니다. 네, 청취자들 가운데에서 이제 내 집을 사야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규제도 많이 풀리고, 대출 규제, 대출도 좀 잘 되게 해주고, 이렇다고 하면은 능력이 있는 분이라면은 좀 내가 살고 있는 지역이 유망한가, 어디가 유망한가 좀 볼 것 같아요. 네네. 눈여겨볼 만한 지역들 좀 꼽아주시죠. 네, 앞서 언급한 이제 재건축 지역 위주로 간단히 말씀드리면 역시 이제 재건축은 강남 지역을 중심으로 많이 이루어지니까요. 개포주공이나 가락시형, 둔촌주공, 고덕주공 이런 지역들의 저밀도, 5층짜리들 아파트들이죠. 이런 네. 지역들은 이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만 역시 최근에 추가 분담금 문제 때문에 다소 주춤하는 모양새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지역들이 이제 4, 5년 후에는 새 아파트로 바뀌기 때문에 아주 이제 고급 커뮤니티가 조성될 수 있다는 차원에서 보면 실수요자 위주로는 좀 접근도 가능하지 않나 생각이고요. 네. 역시 이제 약간 그 가격이 너무 비싸서 좀 언급하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역시 평당가로 지금 제일 높은 지역이 이제 서초구입니다. 네. 아파트 평당가 높은 지역이. 이 서초구에서 진행되는 재건축 중에서는 역시 이제 반포 지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반포요. 예. 예, 그렇습니다. 이 반포에는 이제 기존의 5층짜리 저밀도인 그 반포 주공 1단지가 있고, 나머지 이제 한신 관련해서 지금 진행되는 그런 그 재건축 단지들이 있어서 이런 지역은 끊임없이 좀 관심을 받을 거로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한강변에 역시 전국구 재건축 아파트 지역이라고 할 수 있는 압구정이 있습니다. 네. 이런 지역들은 다시 한번 이제 관심을 받으면서 가격이 일부 좀 상향되는 이런 상태라고 좀 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전체적으로 이제 미래 가치를 볼 때 상대적으로 저평가된다고 볼 수 있는 지역이 이제 용산 지역인데요. 용산 지역은 이제 국제 업무지구 무산에 따라서 가격이 작년에 1년을 보게 되면 하락률이 제일 큰 그런 네. 지역이 용산구가 되겠습니다. 네. 그만큼 이제 상대적으로 많이 조정이 됐기 때문에 미래 가치, 그러니까 용산 공원이 조성되고 이제 국제무지구도 어떤 식으로든 개발 여지를 살핀다고 하면 다시 한번 좀 관심을 가져도 무리가 좀 없다고 보여지고요. 네. 역시 이제 장기적으로 보면 이 도심지 위주의 그런 그 재개발 지역이나 이런 지역들은 직주 근접 형태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가까운 도심에서 공원이나 이 병원이 가깝고 편의시설이 갖춰진 이런 지역들에 대한 관심은 끊임없이 좀 유지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압구정 반포 그러면은 그냥 엄두 못 내는 분들도 많아서요. 이 서울 외곽 지역 같은 경우에는 어떤가요? 예, 서울 외곽 지역을 보게 되면 지금 대규모 개발이 일어나고 있는 하남 미사지구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보여집니다. 예. 이제 지하철이 연장이 되고요. 그쪽에 이제 유니온 스퀘어라는 그 대형 복합 쇼핑몰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쪽 지역은 이제 상당 부분 또 관심의 대상, 쾌적한 그런 전원 도시로서도 입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네. 관심을 가져도 무리는 없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네. 팀장님, 그냥 이게 굉장히 무식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이렇게 완화되고 시장 전망도 좋고, 만약에 그렇다고 보면은요, 내 돈 아니고 대출 이렇게 해서 집 사고 싶으면 사도 되나요? 예, 우선 이제 가장 큰 그 집을 사야 되는 이유는 이제 전세난에 따라서, 네. 지금 매매가 대비 전세가 비율이 70%에 육박하고요. 예. 또 이걸 올려줘야 되고 옮겨가야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 불안한 상황이 나타나는 그런 상황이어서 내 집 마련을 고민해야 되는 시기로는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네. 그러나 이제 말씀하셨다시피 절대로 이건 이제 무리하게 자기의 상환 능력 범위를 초과해서 접근하는 것은 우리가 종대구 하우스푸어에 대한 학습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좀 자제해야 될 필요는 있어 보이긴 합니다. 위험 수준은 그리고 어떻게 가늠하면 되나요? 현실적으로 지금 상태에서는 대출은 네. 대략 집값의 대략 한 30-40%, 한 40%, 많아도 한 40% 정도 범위 내에서 예. 조달하는 것을 좀 목표로 해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제가 이제 좀 더 앞서 언급했던 초기에 그 큰 자금이 들어가는 것은 부담이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그 분양 시장에 대한 접근을 통해서 알겠습니다. 이렇게 분할 상환해서 네. 나누어내는 이런 예. 그 조달이 이제 가능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이런 시장 접근도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국민은행의 박합수 부동산 팀장이었습니다. 뜨거운 여름을 맞이하는 쉐보레 쿨한 자세. 쉐보레 썸머 페스티벌 8월 출고하는 구매 고객에게 최대 100만원 특별 할인. 트랙스 올란도 캡티바 구매 시 캠핑용 차량 그늘막 증정 스파크 올란도 최대 3년 무이자 할부. 전시장 방문 및 홈페이지 참조 8월 31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우리 집 통신 대표번호 101. TVG를 101로 인터넷을 101로 홍보이도 101로 모두 가입해. CCTV 가도 101로 함께 101. 우리 집 통신은 101로 모두 다 해결해요. LG U+.
남자 수지입니다. 도로는 무섭고 차는 왜 이리 많은지. 엄마야. 그래서 저는 살아있는 친구를 만났어요. 반응형 블랙박스 유라이브. 와, 정말 살아있네. 유라이브. 살아있는 블랙박스 유라이브. 네, 피자헛입니다. 저기요, 고기 피자랑 새우 피자랑 뭐가 더 맛있어요? 둘 다 맛있습니다, 고객님. 그래도 뭐가 더 잘 나가요? 솔직하게. 둘 다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더블 박스. 박스는 하나, 피자는 두 가지. 25,000원. 1588-5588 피자헛. 더블 박스 주세요. 생생경제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홈페이지와 팟캐스트 또 SNS를 통해서 오늘 방송 다시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김은경이었습니다.